21살 젊은 장례식의 소사를 알아가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태일 열사야! 김상진 열사야! 장진화 열사야! 김태원 열사야! 황정아 열사야! 김일희 열사야! 김세진 열사야! 이재호 열사야! 이동수 열사야! 김경수 열사야! 김성일 열사야! 강상철 열사야! 송광영 열사야! 박영진 열사야! 광주이천여 영명여! 박영만 열사야! 김경태 열사야! 박혜정 열사야! 서정구 열사야! 황보영구 열사야! 박정환 열사야! 홍길 열사야! 박종철 열사야! 오동관 열사야! 기한열 열사야! 기한열 열사야! 안녕하세요. 용산 세상을 바꾸다. 이야기를 듣는 4인 4세계 용산사 진행을 맡게 된 양인혜입니다. 화면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했던 중요한 사건들이 이곳 용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국가와 국민의 자존을 위한 생존과 번영 그리고 평화의 노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고 서울시 문화원연합회와 용산문화원이 주최하며 용산구의 후원으로 통해 제작되는 4인 4세기 용산사는 총 4부에 걸쳐 흥선대원군 이한우와 백범 김구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박종철 열사의 행적을 기초로 시대와 인물이 용산이라는 공간과 만나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상징으로 기억되어 있는가를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시민의 양심으로 불법에 맞서다 라는 주제로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 박종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합니다. 박종철 열사는 6월 항쟁을 촉발하는 고무치사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은 1976년 건립 이래 수많은 민주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극심한 인권 탄압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군부 독재 치하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민주주의의 발전과 용산의 역사적 인연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실 오창익 사무국장님은 대표적인 인권운동단체인 인권연대의 창립 멤버이시면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사람답게 산다는 것, 간신 등 인권을 포함한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의 공동 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현재는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왕성한 인권교육과 인권운동에 대해 힘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창익 사무국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또 용산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980년부터 용산에 살았습니다.
한남동 이태원에서 살았고요. 고등학교도 용산에서 다녔고 저희 아이들도 용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용산 주민들께서 관심 갖고 많이 봐주실 텐데 뵙게 돼서 반갑고요. 길에서 만나면 인사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주민들께 또 시민들께 들려드릴 주제는 사실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고문, 또 고문에 의한 희생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에 와서 남영동 대공분실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희생된 분들을 생각해야 하냐면, 왜 기억해야 하냐면, 기억하지 않으면 망각이죠. 망각하면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민주주의와 인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지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좀 더 증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창익이라고 합니다. 인권연대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남영동 대공분실 관련해서는 남영동이 2005년에 대공분실에서 폐쇄됐는데, 폐쇄되기 전에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에게라는 캠페인을 제가 주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 일대 남영동에 가본 경험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서 끌려간 건 아니었고요. 제가 당시에 경찰청 인권위원이었는데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게 민간인으로는, 그러니까 조사 받으려고 끌려온 사람들 말고는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영동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고요. 지금도 남영동 대공분실을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건물이 가진 의미만이 아니라 건축학적 의미, 또 각별한데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권의 책을 썼지만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물이 남영동 대공분실 정경입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정원이 잘 가꿔져 있고요. 건물이 벽돌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예쁜 건물입니다. 그리고 창호를 보셔도 뭐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저게 과연 고문을 했던 건물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전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낮은 건물이 있는 2층짜리 건물이죠. 이게 본관, 이쪽에 7층짜리가 본관이고요. 별관인데 별관 바로 뒤편이 남영역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남영역 플랫폼 기차 타는 곳에서 보시면 바로 옆에 검정색 벽돌로 된 건물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건 전면에서 찍은 겁니다. 역시 굉장히 괜찮은 예쁜 건물로 보입니다. 특히 정원들이 아주 좋고요. 또 다음 장면입니다. 정원을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 제가 일본식이라고 써왔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유럽식 정원이나 한국식 정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식 정원의 특징이 뭐냐면 관상용이에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원은 어떠냐면 정원을 거닐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깥에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건물을 설계한 김수근이라는 건축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김수근은 1931년생인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전쟁이 나니까요. 1950년이었죠. 만 19살, 우리 나이로 20살이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데 서울대 건축학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군대를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본으로 밀항을 합니다.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 도쿄대 건축학과에 들어가고 거기서 석사 과정까지 마치게 되는데 유학을 한 거죠. 그래서 김수근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일본식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김수근 건축물들 이따가 몇 가지 보여드릴 겁니다만 많은 모습이 그 일본에서 좀 따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 있는 이런 정원입니다. 좀 더 보시죠. 네, 정원 어떻습니까? 근사하죠? 관공서에 저런 정원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이렇게 본관과 정원만 있는 게 아니라 뒤편에 가면 테니스 코트도 있는데 테니스 코트는 2개면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게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테니스 코트가 있고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이 공간은요,
한국전쟁 당시부터 1950년대부터 대공분실로 쓰여져 왔다가 지금 보시는 건물, 이 7층짜리 건물은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보이겠죠? 7층짜리 건물은 1985년에 5층까지 짓고 그 다음 1976년에 5층까지 짓고 1985년에 전두환 정부 때 증축해서 7층까지 짓은 겁니다. 그전에는 1층 내지 2층짜리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76년 건물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원래 경찰청 계획으로는 저걸 허물고 저 자리에 복합 컨벤션 센터인가 이런 걸 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장도 있고 왜냐하면 남영역이 굉장히 역세권이잖아요. 그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할 텐데 저거는 플랫폼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요지 중에 요지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용산 시민들을 위해서 저 장소가 보존되게 됐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일이었고 2005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림을 조금 더 보시죠. 정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담과 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벌하게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문은 두 개의 문인데 하나는 미닫이 문, 하나는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남영동 대공분실 시절에는 언제나 저 두 개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문에는 보통 보면 현판, 간판 같은 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남영동 대공분실은 아무런 간판이 붙어 있지 않아서 저 근처에서 사셨던 또는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기억하실 텐데 저곳이 어딘지 주민들도 모르는 그래서 근처에 보면 뭐 용산고등학교도 있고 신광여중고 뭐 옛날에 저 여러 학교들이 지금도 있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설린도 있고 학생들조차 이제 저기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였고요. 여닫이문과 미닫이문이 아주 육중하게 그리고 밤에는 철조망으로 저렇게 좀 살벌하게 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문 쪽을 바꿨습니다. 앞서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철문 전혀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철문이었으나 이 문짝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는 뭐 경찰에서 굉장히 잘못한 일이고요. 원형이 훼손됐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전 모습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바로 이쪽 길이 한강대로고 좌회전하시면 바로 남영역입니다. 남영역은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남영역 출구 1번 출구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출구에서 나오셔서 우회전 하시면 바로 이 골목이 나오고요. 롯데 사옥 지나서 있는 건물이 그 유명한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좀 보시죠. 자, 이 장면은 어디냐면 동쪽 전경이라고 하는데 정문에 바로 있는 건물 옆에서 찍은 겁니다. 측면에서. 그런데 이 건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분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약간 완만하게 밑에가 좀 뭐 평수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드는 건축물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남영동 대공분실은 거꾸로 밑에보다 위에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앞서 보신 그 현관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저렇게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경사로는 추후에 만든 건데요. 이 길로 해서 이제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남영동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정문을 통해서 현관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조사하는 사람들, 경찰관들이 저렇게 다니는 거고요. 조사받는 사람들, 피조사자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를테면 박종철 열사, 그리고 김근태 전 장관, 또 시청자 여러분,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낯설시겠지만 이장형이라는 조작 간첩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현관으로 오지 않고 뒤로 가게 됩니다. 뒤에가 바로 여기서 문에서 이쪽 방면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공간이 바로 이겁니다. 이 효과는 뭐냐면 좀 뭐랄까 좀 중압감이나 이렇게 좀 누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다면 남영동 대공분실은 그야말로 건축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건물인데 건물 자체가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설계된 건물입니다. 아주 살벌하고 무서운 건물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이렇게 건물 배치를 쳐다보면 중압감이 들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면 나오는 데가 피의자만 돌아다니는 뒷문입니다. 자, 이건 정문이 아니라 뒷문 쪽인데요. 이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들어갈 곳이 이쪽 공간입니다. 이쪽 공간인데 철문이 왼쪽에 있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왼쪽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들어간 다음에 U자형으로 또 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요. 지금 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 방송을 어디서 녹화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각입니다. 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렸을 때 자다가 잠깐 깼는데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몰라서 두려웠던 경험. 아니, 왜냐하면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저녁이면 계속 자도 되고. 또는 길을 잃어본 경험 있으세요?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 산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시간 감각하고 공간 감각이 매우 중요한데요.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 두 개의 감각, 시간감과 공간감을 없앱니다. 시간감은 어떻게 없애냐면 첫 번째, 이런 데 조사를 받으러 오면요, 일단 시계부터 풀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알 수 없도록 해요. 자, 박종철 열사의 경우에 밤 12시 넘어서 새벽 1시쯤에 관악구 신림동 하숙집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대공경찰이 박종철 학생,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이었던 박종철을 체포한 이유는 박종철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박종철을 통해서 박종훈이라는 선배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수사상 보면 이 사람이 피의자,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라 참고인인데도 우격다짐으로 데려옵니다. 자, 새벽 1시쯤에 신림동에서 남영동까지 오려면 승용차가 얼마나 걸릴까요? 차가 없으니까. 특히 87년 겨울이야 더 했겠죠. 뭐 15분 정도면 올 텐데 대공 형사들은 절대 그렇게 안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첫 번째,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눈을 가립니다. 고개를 쳐박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림동에서 남영동까지 오는데 15분, 20분이면 충분할 거리 그렇게 안 오고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빙빙 돕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사람이 보통 15분과 1시간 또는 2시간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가면 대전인가? 춘천인가? 하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자기 감각만으로는 어딘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 공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들어가게 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에 가는데도 이렇게 U자로 틀도록, U자로 틀고 또 털고, 유턴하고 유턴하고, 그럼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런 효과를 보여주는 게 저 문입니다. 이건 제가 답사 안내할 때, 청년들한테 할 때 제 얼굴이네요. 근데 요 사람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도 다시 들어간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뒷문은 이렇게 보면 똑같은 거를 찍었는데 이건 오른쪽에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와서 들어가고 여기 하나의 공간이 있고요. 또 유턴을 하면 또 공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하나의 방들이 나오는데 이 방들이 다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문의 시작은 뭐냐면 탈의,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게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영장에서나 목욕탕에서 자기 자의로 벗는 거 말고 남들은 다 입고 있는데 누군가만 강제로 옷을 벗는다면 굉장히 치욕적이죠.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공간에서 이제 그런 게 진행됩니다. 당신 누구야? 라고 당신 신원을 확인하거나 하는 거 없고요. 무조건 때리면서 옷을 벗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첫 번째 방에서 이미 넋이 나가죠. 어떤 경우는 군복을 갈아입히기도 합니다. 유니폼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린 다 얼굴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격려해 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눈 똑바로 쳐다봐. 괜찮아. 얼굴 들어. 네가 뭐 잘못했어.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눈을 본다는 것, 또 얼굴을 든다는 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헌법 10조의 원리대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전제이고 시작이에요. 그런데 얼굴은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그게 잘생긴 얼굴이라 하든 뭐 좀 외모가 떨어진다 하든 다 다양한 얼굴들이 있는데 이걸 획일화해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유니폼, 제복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제복을 입고 있거나 경찰, 군대, 감옥, 교도소 이런 곳에서 제복을 입고 있거나 또는 뭐 학교에서 제복을 입거나 그러면 이제 개성이 잘 발현되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완전히 벗겨버리거나 아니면 벗긴 다음에 조금 있다가 군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물론 계급장도 없고 이름도 없는 군복 있죠. 그것은 이제 한 개인이 스스로 인간이 아닌 존재로 그 개인을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공간이 나옵니다. 바로 저건데요. 유턴을 한 번, 두 번 한 다음에 이 원통형 계단이 나옵니다. 자, 남영동 대공부실은 7층짜리 건물입니다. 원래는 5층으로 졌지만 85년에 증축을 해서 7층입니다. 근데 거기서 고문받은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여쭤봤어요. 당신이 고문받은 방이 몇 층이냐 하면요. 놀랍게 8층, 9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7층짜리 건물인데 내가 어떻게 8층에서 조사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사받았던 공간을 모르는 거예요. 몇 층인지. 근데 이게요. 어떤 거요? 뭐 우리 수리 같은 거죠. 3 더하기 3은 6이다 이런 거는 골똘히 생각하거나 기억을 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공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아무리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효과,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원통형 계단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원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가시거나 영국의 런던 타워에 가시거나 그래서 유명한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건축적으로 이런 효과를 안 줍니다. 아우슈비츠는 그냥 커다란 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간다, 층 안내도 없고요. 그냥 똑같은 게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올라가냐 하면 자, 지금 대전에 왔는지 춘천에 왔는지 어디 왔는지도 모르는 피해자예요.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도 몰라요.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옷을 벗고 있어요. 또는 최소한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 깜깜한데 뭐 여기서 피가 흐르는지 땀이 흐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통형 계단을 계속 올라가면요. 느낌이 어떨까요? 굉장히 더디 가는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그렇죠? 1층밖에 안 왔지만 2층, 3층인 느낌도 들겠죠. 그리고 사전에 저런 거를 누가 포인트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맴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 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5층에서 멈춥니다. 이게 원통형 계단 위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잡이는 있지만 아무 표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게 철로 되어 있는데요. 저러면 자기가 걸어 올라가면서 자기가 내는 발자국 소리에 자기가 놀라게 돼요. 어떤 효과인지 아시죠? 혼자서 걷는 겁니다. 가 임마! 하거나 무슨 욕을 하거나 그러겠죠? 그러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두렵습니다. 지금 뭐 소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나 그리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때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나를 한 인간을 파괴해버린 사람들이 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원통형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나에 대해서 어떤 대접을 할까? 두렵죠. 아주 말짱한 상태에서 제가 앞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답사 교육을 많이 하는데 청년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여쭤봐요.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고 지금부터 올라갈 텐데 올라간 다음에 한번 봅시다. 여기가 몇 층인가? 그 얘기는 뭐예요? 올라가기 전에 계단을 유심히 보면서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5층인데 조사실은 5층까지 와서 여쭤보면요. 3층부터 7층까지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5층이라는 것만 안 알려주면. 왜? 감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감각이 계단을 몇 개 가야 1층이지 계단을 몇 개 가야 3층이지 라는 감각이 정확하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늘 그거를 뭐 계단 개수를 세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물의 계단 개수를 세더라도 다른 건물에서 다를 거 아닙니까? 아주 묘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악한 건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공간 감각을 없애는 겁니다. 자, 가운데 이 원통형 계단을 여러 가지로 보여드렸죠. 이런 원통형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시면 이런 복도가 나오는데 이 복도 전에도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복도가 나오는데 이 복도에 지금 문을 다 열어놓고 조명도 있는데요. 조명을 끈 상태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냐면 이게 조사실인데요. 자, 조사실 원통형 계단에서 나오는 조사실 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관이 드나드는 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별도로 표시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복도에 딱 서면요, 어디가 내가 들어온 문인지 어디가 나갈 문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복도는 처음에 끌려올 때 한 번만 지나가는 공간이지 복도에서 생활하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교도소도 그러는데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 드라마 보셔도 나오지만 감방 안, 그 감옥 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하고 화장실이나 용변도 그 안에서 하고 잠도 그 안에서 자거든요. 대공부실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를 일상적으로 피조사자들이 다니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절묘하게 해놓은 게 이 양쪽에 조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으로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문이 열릴 수 없습니다. 아니, 열릴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한쪽 문이 그 피조사자를 집어넣으려고 또는 빼내려고 문을 여는 경우는 있지만 그때 다른 문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10,000분의 1의 확률로 혹시 앞방하고 같이 열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문이 열리더라도 서로 방 안을 볼 수 없도록 지그재그로 꼬아놨습니다. 아주 정교한 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아파트 101호 앞에 105 있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약간씩 이렇게 꽈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문이 열리는 방향도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건 이쪽으로 열리고 이건 이쪽으로 열리고 해서 서로 볼 수 없게 만들어놨고요. 이게 이제 아주 육중한 철문입니다. 남영동 대구분실에 가면 경찰관들이 근무했던 공간도 있는데 그 경찰관 사무실의 문은 재질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조사자가 머무는 공간의 문은 재질이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다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방 문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100% 나무죠. 안방 문을 철문으로 닫지 않습니다. 철문은 뭐예요? 현관문이 철문인 거죠. 그러나 이 피조사자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방문이 철문인 겁니다. 이거 상당히 다른 컨셉인데 방도 조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째, 철문이 아까 육중한 건 보셨고요. 철이입니다. 다. 이게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피조사자는 조명에 대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어요. 불을 켤 수도 없고 끌 수도 없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밤에 불을 끄지 않으면 잠을 들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꽤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어떤 기제냐 하면 평소에 나는 내가 생활하는 공간의 조명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잖아요. 밖에서 빛공해가 있더라도 뭐 커튼을 치거나 하면 되는 거고 밤에 뭐 볼일 보다가 이제 잘 때는 불을 끄고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익숙해 있다가 우리가 자기 방에 불을 끌 수 없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기제가 아주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걸 흔히 도어아이라고 그러죠. 문을 이제 문으로 바깥쪽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컨셉이 있습니다. 보통 도어아이는 안에서 밖을 보는 거잖아요. 누가 왔나. 근데 안에 누가 있습니까? 피조사자죠. 이 건물은 누구 건물입니까? 경찰관들의 건물이죠.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어아이는 안에서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을 보는 겁니다.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어아이를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찍은 건데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지만 전부 다 재질은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닫히는 거예요. 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철문 소리 기억하시죠? 우리 집에 있는 현관처럼 뭐 윤활유도 잘 바르고 이런 게 아니라 끽 소리가 나고 끽 소리가 나고 둥탁하게 닫히는 소리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계산된 겁니다. 문이 하나 열리면 새로운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옷을 벗거나 문이 하나 열리면 원통형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문이 하나 열리면 또 뭐 두들겨 맞거나 이래야 돼요. 상당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은 다 피조사자들이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죠. 지금 남영동 대공분실에는 조사실들이 있는데 조사실 중에서 원형이 보존된 건 딱 하나입니다. 이게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았던 그 곳이에요. 2002년에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그 조사실을 전부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원형이 없어졌는데
경찰에서 웬일인지 아마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워낙 큰 사건이고 제6공화국의 탄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건 아닙니까? 대통령 직선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박종철의 죽음이 있은 다음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헌정사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7명의 대통령이 국민들의 직접 선택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이게 6월 항쟁 때문에 가능했고 6월 항쟁 때문에 개헌이 있었고 그 시작이 바로 박종철 열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남영동 대국문실에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과장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공간이었었는지 어떠해서 그랬는지 저 공간만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 바꿨는데요. 바꾼 게 꼭 불순한 의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한번 보시죠. 자, 요게 뭐로 보이세요? 화장실 변기죠. 요게 변기죠. 여기 앉아서 볼일을 봅니다. 그런데 아까 도어와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보면 CCTV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요. 누군가 보는 앞에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성인이. 똥오줌 가리면 몇 살 때인데 3살 때, 4살 때 이미 한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아니면 볼일을 볼 수 없어요. 그럼 이것도 어떤 기준이냐면 아주 정교한 기준입니다. 경찰관들이 나를 때리고 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옷을 벗고 볼일을 봐야 돼요. 인간이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은 또 어떠냐면 우리 몸은 제한돼 있어요. 우리 몸의 한계는 분명해요. 잠을 안 자면 졸려요. 맞으면 아파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이런 면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죠. 다시 얘기하면 용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참다 할 수 없이 저기서 볼일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문 피의자들이 증언한 건 이런 거예요. 자, 경찰관들이 빤히 쳐다보는 데서 그 앞에서 옷을 벗고 볼일을 보는 게 너무 치욕적이잖아요. 그것도 힘든데 하루, 이틀, 사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볼일을 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경찰관이 앞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볼일을 본다는 거예요. 문득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한 마리의 개가 됐구나. 느낌 아시겠어요? 이 부분? 되게 처참한 거죠. 옷을 벗고 볼일 보는 것도 처참하지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종의 적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볼일을 보고 있구나. 그런 기제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제죠. 또 하나. 이쪽에 욕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가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2002년에 남영동 대국문실 그 조사실 리모델링 하면서 저걸 올렸습니다. 그리고 욕조는 다 뜯었고요. 하여튼 보시죠. 이거는요, 이 타일은 일제 타일입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해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17년, 18년인데 1976년은 우리가 사실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타일 같은 것도 잘 못 만들고 그랬어요. 이를테면 삼성에서 했던 이건희 씨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했던 사카린 미수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변기 같은 것도 미수합니다. 그건 우리가 가난했고 잘 못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지금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40년도 지난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공무시설 또는 뭐 아주 점잖게 표현한다면 조사시설을 만들면서 욕조나 타일을 일본에서 수입했다는 건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공들인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욕조도 일제입니다. 지금도 저 물을 틀면 물이 팔팔 나옵니다. 이 욕조에서 박종철 대학생, 잘 안 보이죠? 대학생에 대해서 물고문을 한 겁니다. 침대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담요와 베개는 원형은 아니고 침대는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 의자와 책상이 있는데요. 요거는 볼트너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도록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을 또 밖에서 본 겁니다. 지금 이제 칸을 쳐가지고 원형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쪽 면에 이게 이 벽을 보시면 구멍이 슝슝슝슝 뚫리는 게 보이시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문판입니다. 여기서 또 보이시죠? 이렇게. 그 방송국 스튜디오에 있는 소리 잡아먹는 판이죠. 흡수한다. 음을 흡수하는 판때기를 붙여놨습니다. 왜 그렇죠? 고문을 하다 보면 고문 당하는 사람이
당연히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흡음판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정말 끔찍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도 흡음판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이게 이 위에 천장에 달려있는 형광등인데 이 철조망 같은 거 이렇게 촘촘히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자, 역사 이래로 고문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지켰다. 또는 고문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문을 받으면 고문에 지기 마련이에요. 그럼 너무 치욕스러우니까 치욕스러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고문을 당하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71년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는 서영재 간첩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그 중에 서승이라고 형 되시는 분이 서울대 다니던 제1교포였는데 고문을 못 이겨서 이제 난로를 껴안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죽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온몸에 아주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요. 동아시아 평화운동 하시는 일본에서 대학 교수도 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서승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 수사팀에서는 피의자로 잡혀온 사람이 함부로 자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형광등도 저렇게 방으로 다 쳐놓는 아주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방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볼트 너트를 고정시켜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남영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창입니다. 창이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조사실마다 이 창은 한 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통과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창이에요. 역시 자해하지 말라고 한 거고 또 하나는 창이 작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천 하나만 이렇게 늘여놔도 안에서는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시간감 없죠. 이 방에 시계를 걸어놓지도 않습니다. 달력을 걸어놓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인도에 표류하거나 막 조그만 배 같은 거 영화나 그런 거 보면 배에다 이렇게 자기가 날짜를 쓰잖아요. 이렇게 저 한자 문화권인 경우에 발을정자를 쓴다거나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5일 지났다 이렇게. 왜냐하면 인간이 내가 지금 바다에서 며칠째 표류하고 있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감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시계, 달력을 주지 않고 조명도 차단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잠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박종철 열사 같은 경우는 뭐 하루도 안 돼서 고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였지만 길게 이 고문 시설에 갇힌 분들은 2달, 석 달도 갇혀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끔찍합니다. 아까 보셨던 일제욕조를 좀 가까이서 찍은 겁니다. 지금도 당연히 물이 나오고요. 지금 이게 패션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후져 보이지만 76년에는 굉장히 고급이었고요. 76년을 기억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76년에 그렇죠? 76년에 서울에 뭐 아파트가 몇 채나 있었겠어요. 이제 이촌동이 막 들어올까 말까 할 때였고 강남에는요 한남대교 건너는 버스가 노선버스 한 대밖에 없을 때였잖아요. 76년이 그렇죠? 아주 옛날 일인 거죠. 그러니까 76년 남영동이 국가가 다른 것도 아니라 고문을 하기 위해서 저런 시설을 갖춰놨다는 게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좀 더 보시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문이죠. 문 위에 이렇게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6년에 한번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76년에 어떤 관공서에 CCTV 카메라가 있었습니까?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건 90년대 이후입니다. 2000년대 들어온 다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국부와 민부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관공서나 길거리에도 CCTV를 달았던 거죠. 카메라 자체를 이렇게 못 달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든 조사실에 CCTV를 저렇게 설치했습니다. 76년.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정교한 건물입니다. CCTV가 바라다 보이는 것은 아까 보셨던 욕조와 변기 그리고 침대 쪽을 향해서 일상적으로 보는 거. CCTV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문 위에 있습니다. 흡음판 잘 보이시죠? 소리를 흡수하기 위한 걸 조사실에 달아놨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도 고문받는 사람들의 비명이 싫었던 겁니다.
조금 보시죠. 자, 이건 창을 좀 가까이서 보는데요. 이게 바로 고문실 5층. 그러니까 위에랑 창이 다르죠. 이거는 잠깐 편집합시다. 자, 위에랑 창이 다르죠. 위에 창을 한번 보세요. 위에 창이 이렇게 튀어가죠. 돌출형으로 되어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돌출형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뭘 하냐면 보통 옛날에는 난 같은 걸 많이 놨어요. 화분. 그러니까 자기들 공간은 그래요. 바깥에는 샤시로 되어 있고 안쪽은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근데 피조사자의 공간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게 5층입니다. 그냥 그런 얘기 없이 보면 미학적으로 굉장히 괜찮게 뽑아낸 건물 같아요. 외양이. 그렇지만 5층이 아까 두 칸씩 하나의 조사실이었고 자해하지 못하도록 한 공간이라는 걸 감안해서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살벌합니다. 이 창호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다 이제 화분 같은 거, 화분 많이 조금 보이는데요. 이런 거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자들의 공간과 피조사자들의 공간이 아주 절묘하게 대비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미학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남영동 대공문실은 단언할 필요도 없이 객관적 사실로 전 세계 유일하게 건물 자체가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악한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 대공문실이 40개쯤 있는데 서울에도 홍제동, 남영동, 옥인동, 신정동, 신촌, 장안동 등에 있는데요. 남영동 대공문실처럼 정교한 건물은 없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대체로 학교와 비슷한 건데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그 안에서 벌어졌던 역사도 끔찍하지만 건축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건물입니다. 자, 이 남영동 대공문실은 김수근이라는 건축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김수근 씨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가였는데요. 이분의 연보, 작품 연보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남영동 대공문실은 작품 연보에서 빠져 있습니다. 본인도 아마 문제인 걸 알았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새 김수근 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김수근의 선생으로 해서 그 밑에도 아주 유명한 김수근 씨는 돌아간 지 30년이 넘었는데 유명한 건축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슬슬 흘리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김수근이 직접 한 거 아니고 그 사무실에 조교가 뭐 이렇게 인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다 공갈이고요. 이런 정교한 건물은 김수근 건물인데 이게 김수근 건물인지 알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김수근이라는 건축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년에 태어나서 86년에 돌아갔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이분은 먹고 살만한 지주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배를 타고 밀항합니다. 군대 도피하려고. 그리고 일본에서 대학을 다녀요. 도쿄대, 서울대 아니라 도쿄대 가요. 그러니까 인재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만 도쿄대 건축학과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누굴 만나게 되냐면 바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김종필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종필과 김수근이 만나서 그 다음부터 유명자한 건물들을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는데 일일이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를테면 남산에 보면 옛날에 방공연맹, 지금 자유총연맹이라는 건물이 김수근 작품이고요. 그 앞에 있는 국립극장, 대극장도 김수근 작품이고요. 그 옆에 있는 타워호텔, 지금 반얀트리 호텔 있죠? 그러니까 한남동에서 장충동 넘어가는 그 남산자락에 있는 건물들이 우편, 오른쪽, 왼쪽이 다 김수근 작품입니다. 육사에 가보면 교문탑이 있는데 태능에 그것도 김수근 작품.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건 뭐냐면 유명자하고 국가적인 이런 프로젝트를 김수근이라는 건축가가 죄다합니다. 옛날 국립부여박물관입니다. 지금 민속박물관으로 쓰는 건데 이게 언덕백에 있는 그거 김수근 작품이고요. 여기 안 적었지만 국립공주박물관, 옛날 공주박물관도 김수근 작품입니다. 왜 옛날일 수밖에 없냐면 김수근 씨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986년에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이 오래되니까 공주박물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넓혀 확장되고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엑스포 한국관, 뭐 청계천의 3.1국가 이것도 지금은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청계천 사업을 하면서 이명박 서울시장 때 철거했잖아요. 그게 김수근 작품이었던 겁니다. 3.1국가가 지나가다가 이쪽에 있는 뭡니까 세운상가 이것도 김수근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서울 곳곳에 보면 김수근의 흔적이 뭐 한둘이 아닙니다. 자, 대학로에 가보실까요? 대학로 문예회관 대극장 있죠. 문예회관 대극장 김수근 작품이고요. 그다음 세운상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이란에도 뭐 또 했고, 그 다음에 국민투자금융본사라든지 인도에 있는 한국대사관,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 그 다음에 저 대전에 이런 시설이 많은데 국립중앙과학관, 뭐 이런 것들 다 김수근 작품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청, 이런 것도 김수근 작품이고요. 대법원 종합청사, 이 서초동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김수근 작품. 그 다음에 치안본부, 김수근 작품. 장충동에 있는 경동교회도 김수근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한남동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뭐 거기는 용산과는 중국인 합니다만 쭉 김수근 작품들이 있는 거고요. 불광동 성당 김수근 작품. 코이카는요 어디냐면 저 종로 5가에서 기독교회가 지나서 해화동 쪽으로 가다 보면 이 왼쪽에 있는 또 이렇게 벽돌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김수근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문예회관 밑에 쪽이고요. 서울대병원 가기 직전에 왼쪽 편에 해화동 쪽에서 종로 5가로 오다 보면 오른쪽 편에 있는 것도 김수근 작품이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 하여튼 뭐 제주도에 있고 되게 많아요. 많은데 김수근 작품 연구에 나오지 않는 건물이 남영동 대공문집입니다. 김수근 작품이 첫 번째는 이제 외색 작품이 많아요. 일본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간 분할. 공간을 이제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남영동 대공문실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를테면 빛의 공간, 하나 어둠의 공간이에요. 하나는 조사자의 공간, 피조사자의 공간이에요. 그렇죠? 재질도 달라져요. 조명도 달라져요. 들어가는 출입구도 달라요. 효과도 다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느끼는 효과 같은 것도 다르고 이런 공간 분할과 외색인데요. 이 건물을 먼저 아시죠? 올림픽 주경기장 김수근 작품입니다. 자, 88년에 대한민국이 올림픽 합니다. 지금 뭐 동계올림픽도 하고 그러지만 88년에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했다는 건 어떤 면에서 군부 정권이 아니면 불가능한 국가 총동원 체제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메가 이벤트를 한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수준하고 달랐잖아요. 30년 전에. 그때 메인 스타디움을 누가 설계했냐? 이게 뭡니까? 그때 가장 잘 나가는 건축가가 누구였냐? 김수근이었습니다. 이거 가슴 아픈 장면인데 한번 보시죠. 우리 용산은 아니고 이게 용산하고 중구 딱 경계입니다. 용산구가 끝나는 곳에 일화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유총연맹, 옛날 반공연맹이고요. 이게 민주평통자문회의 건물입니다. 요 위가 반야틀인데 사진은 안 나오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국립극장 건너편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자유센터 웨딩홀 부표도 있죠.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요 돌 한번 보세요. 요 돌. 이렇게 돌이 깔려 있죠. 석축. 석축이 뭐냐면요. 놀랍게도요. 이게 서울 도성 있죠. 도성의 성곽을 뜯어내가지고 저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문화재를. 나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정말 말이 됩니까? 범죄죠. 아니 이게 그대로 저 도성 있잖아요. 도성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대문이 있고 이렇게 서울 성곽 있잖아요. 그거예요. 지금이라도 원형 복구해야 됩니다. 멋있죠? 아니 이러니까 멋있어요. 이 자유센터 반공연맹 입장에서 멋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서 이러겠습니까? 중국에서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뭐 무슨 후진국이라고 얕잡아보는 나라에서도 이런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버젓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분이 큰일도 했겠지만 서울 성곽을 뜯어냈다는 이유만으로 남영동 대공문실을 설계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에서 김수근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해야 합니다. 자, 남영동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럿 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는 조사실이 22개밖에 없어가지고요. 사람이 많을 때는 그 앞에 가야호텔이라고 있는데 그 객실까지 빌려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고 또 거기서 대기하다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에도 있었으니까 폐쇄한 건 2005년입니다. 아주 오래동안 50년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요. 지금 뭐 정치인들 중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이름들이 많은데 이해찬 전 총리, 뭐 문희상 저 국회의원이죠. 또 이런 분들 뭐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영동 대공분실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나중에 들어가신 분은 이재문 선생이나 몇 분이 계신데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죽은 사람은 박종철이 유일합니다. 22살이었습니다. 박종철은 선배인 박종훈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궁금해하던 남영동 대공분실 형사들에 의해서 끌려와서 고문을 당해서 숨졌는데 이걸 보시면 아시지만 저게 30년도 지난 사진이지만 앳돼 보이는 청년이잖아요.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하여튼 청춘이 저렇게 숨져갔습니다. 물고문을 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서대문 독립공원 같은 데 가보면 지하에 여러 가지 고문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건 그야말로 일제시대고요. 고문도 진화합니다. 진화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고문을 하는 이유가 뭐죠? 고문을 해서 경찰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간첩을 조작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당신이 간첩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고문은 뭡니까? 수단이죠. 그러니까 고문을 잘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문을 티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티나지 않게 고문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물고문입니다. 물고문은 얼마나 간단하냐면 자, 물이라는 게 어때요? 어차피 옷을 벗고 있으니까 젖어봤자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마르죠. 티가 안 납니다. 근데 물고문을 실제로 당했던 사람들은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수영장이나 어렸을 때 이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야말로 들어가는 순간 지옥을 경험하거든요. 들어가는 순간 죽음을 맛보거든요. 나오면 괜찮아요. 그 고통은 굉장히 극심하게 주는데 티는 안 나요. 그렇죠? 물에 젖은 거 닦으면 되고 말르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문을 선호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김근태 선생 등이 받았던 전기고문을 선호합니다. 전기고문은 뭐냐면요. 자, 칠성판이라고 아시나요? 칠성판은 그 영화 CSI 같은 데 나오는 시신을 올려놓는 원래 이게 북두칠성 그 얘기지만 이제 부검 같은 거 할 때 알루미늄 판 같은 데 올려놓잖아요. 그 칠성판이 들어와요. 남영동 대공분실은 상상하는 것과 달리 지하 고문실이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 조사실에서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물고문, 욕조가 있으니까 물고문 하면 되는 거고요. 칠성판이 들어오거나 하면 칠성판은 뭐 흘리지 말고 흘려도 닦기 쉬우니까 이런 의미인데요. 전기 고문은 간단합니다. 손끝, 발끝, 그 다음에 성기 같은 데다 전기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럼 전기 자극을 주면요. 암페어를 그렇게 높이지 않더라도 몸이 떴다 내려오고요.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전기 찌르륵 해가지고요. 그러다 끝나면요. 아무 티도 안 나요. 손끝이니까, 발끝이니까, 성기니까.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때리는 건 처음에 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를 하면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날라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박종철 학생은 물고문을 당했고 물고문을 당연히 견디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래서 열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치안본부가 박종철 대학생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상을 칠 때 누가 죽어나갑니까?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나중에 계속 조작했고 고문경찰관이 더 있었는데도 조작했고 그래서 분노한 시민들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거의 촉매제가 됐던 두 명의 대학생 박종철 그리고 최루탄 직격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은 연세대생 이하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더 기억하겠습니다.
김근태 씨입니다. 김근태 씨는 뭐 국회의원도 했고 활동을 많이 했죠. 그 전에 재야 활동도 했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냈던 분인데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정말 멀쩡하게 생긴 좋은 분이었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많이 당했던 고문은 전기 고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최초로 고문 되게 여러 번 받았는데 고문 받다가 처음에 막 두들겨 팼다고 했잖아요. 근데 패는데 온몸을 다 패는데 뒤 발꿈치에 딱지가 앉았대요. 몰래 그 딱지를 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검찰청 복도와 법원 복도에서 부인 인재근 씨 지금 국회의원 하는 부인을 만나서 줍니다. 딱지를. 자기 딱지를. 이만하게 큰. 그러니까 딱지가 이 정도 되니까 얼마나 때렸겠어요. 그 뒤꿈치에 그 정도면 뭐 온몸은 엉망이잖아요. 줬는데 그게 유죄 증거가 돼가지고 김근태 고문 흔적 딱지를 통해서 나온 고문 경찰관이 그 유명한 이근한입니다. 이근한은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경찰 계급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그 위에 뭐 경무관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 경찰서장이 총경까지 7계단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순경으로 들어왔잖아요. 순경에서 경장 될 때 특진, 경장에서 경사 될 때 특진, 경사에서 경위 될 때 특진, 경위에서 경감 될 때 특진, 경감에서 경정 될 때 특진. 건국 이래 최초로 5개를 모두 다 특진했던 사람. 별명이 뭐냐? 관절 뽑기의 명수예요. 일본에 가면 접고론 이런 거 있는 거 많이 아시죠? 우리도 옛날에 뼈 빠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단자인데 여기에 관절을 뽑아버려요. 엄청 아프죠. 근데 이 사람 사지를 다 뽑아 놓는다는 거예요. 팔만이 아니라 다리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말해주면 붙여주고. 이근한의 존재는 김근태 선생을 통해서 알려졌고 이근한이 나중에 심판받고 감옥에 갇힐 수 있게 되는 정의의 심판도 우리 김근태 선생 통해서 가능했는데 이분은 전기 고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취자들께 좀 낯선 이름인데 이장형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이 건물을 만든 김수근하고 똑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이 건물을 남영동 대공분실을 설계한 김수근은 서울대 건축학과 다니다가 전쟁이 나니까 도망을 쳤죠. 국가와 국민들이 정말 전쟁 과정에서 도탄에 빠지고 엄청난 희생을 겪는데 부잣집 자식으로 일본까지 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대학을 다녀요. 근데 이장형 선생은 그와 달리 제주도 분인데요. 전쟁이 나니까 자원 입대합니다. 해병대. 그래서 해병대 장교로 근무합니다. 나중에. 해병대 대위로 예편합니다. 해병대 장교로 예편한 사람들의 국가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잖아요. 좀 독특한 분들 있잖아요. 해병대 뭐 하면 된다 시계 이런 게 많잖아요. 게다가 이장형 씨는 군에서 제대한 다음에 뭘 하냐면 예비군 중대장을 합니다. 직업이 예비군 중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피도 빨간색이 아니라 아마 파란색이 흐를 거예요. 그러니까 방공투사죠. 제주도가 1948년 4.3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금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느니 5분의 1이 죽었느니 하면서 아주 끔찍한 참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일본 쪽으로 밀항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교포들 중에 제주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남영동 대공무실을 만들어 놓고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간첩이 있어야죠. 자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첩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조작은 주로 언제 하냐면 정권이 이제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조작을 많이 해요. 선거가 있다거나 이런 거. 그래서 이장형 씨도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간첩으로 조작되는 하필이면 사람을 몰랐는데 이 사람이 해병대 참전용사 금성 무공문장을 받습니다. 에다가 예비군 중대장이었던 분을 간첩으로 만들어냅니다.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제 만년필 하나요. 일제 만년필 하나. 일제 만년필이나 볼펜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나요? 어떻게 간첩을 만드느냐? 물론 고문합니다. 이근한이가 직접 고문합니다. 저는 이장형 씨 만났었어요, 여러 번.
간첩으로 확정되고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98년 8.15 특사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예전에는 뭐 이런 좌익, 간첩 뭐 이런 사람들은 전향을 하도록 하는데 이장현 씨는 전향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간첩으로 자기가 간첩을 했다고 그렇게 공문을 많이 받았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보통 인정하거든요. 뇌를 들막기 위해서라도. 근데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장현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6.25 때 죽였던 빨갱이들, 공산군들 얼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해병대 장교, 예비군 중대장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양반 2달 동안 조사받으면서요. 이장현 씨, 이근한의 고문에도 정말 기적적으로 잘 버팁니다. 그래서 말로는 때리면 말로는 간첩 맞아요라고 했다가 또 아니에요라고 했다가 버티는데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냐면 너 내일까지 간첩이라고 인정 안 하면 내일 네 딸을 불러다가 남영동 대공실에서 겁탈을 할 거라고 협박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젊은 여자의 비명이 앞쪽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장현 씨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요 반공주사 이전에 아빠잖아요. 그래서 간첩이라고 써요. 나중에 한참 뒤에 알았는데 그 연출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딸을 성폭행하겠다는데 아빠가 간첩이건 아니건 무슨 상관입니까? 간첩 대라면 대줘야죠. 라는 게 아빠 이장형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간첩이 됐잖아요. 자기가 간첩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경찰에서 조사한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래서 검찰로 갔는데 그때 그 검사가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끔찍하죠. 검사님 저 남영동 대공실에서 고문 받았어요. 검사님 저는요 절대 간첩일 수가 없어요. 증거도 없고요. 북한에 간첩도 없고요. 아니 제가 북한을 위해서 왜 간첩을 활동합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그 검사가 욕을 하면서 이거 봐. 정신 못 차렸네. 다시 남영동으로 보내. 그래서 검찰청 갔다가 다시 남영동에 옵니다. 처음에 남영동에 가서 간첩이 되는데 2달이 걸렸는데요. 남영동에서 나갔다가 다시 남영동에 들어와서 간첩이 되는데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어떤 일인지 아시죠? 남영동에서 나가서 드디어 살게 됐는데 다시 남영동에 온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장현 씨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받아들여졌고 재심 결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선고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양반이 췌장암으로 암투병하다 돌아가셨거든요. 죽은 다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남영동에서 조사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서 물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다 재심이 있었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엉뚱한 일이었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용산 주민 여러분, 남영동이라는 끔찍한 공간이 용산 관내에 있다는 것은 뭐 썩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끔찍한 속에서도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 지혜를 가진 시민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과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서빙고에 빙고 호텔이라 불리던 서빙고 보안사 서빙고 분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 전두환 씨가 근무하고 뭐 그랬던 유명한 곳인데요. 거기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서빙고역 건너편입니다. 서빙고역에서 그 한강중학교 쪽으로 오는 데인데요. 거기는 이미 아파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몇 개 건물은 남아있지만 유스 호텔을 다 바뀌어버렸어요. 존재하는 거는 유일하게 3대 조사기관이었는데 남영동 대공무실만 있습니다. 역사적인 공간이고요. 또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시간 되시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한 번씩 삼보 삼아서 가보시고요. 가보시면 안내도 받으실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면서 시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억해야 망각하지 않아야 상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까닭이 다시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부진 각오였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주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남영동 대공분실이 만들어진 계기와 알려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영동 공문치사 사건 이전부터 알려진 곳이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동 대공문실을 만든 이유는 박정희 장군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겉으로는 간첩 소탕이었지만 중요한 건 취약한 정권이잖아요.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획책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로 학생들이라든지 제야 뭐 이런 또 대학 교수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포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남영동 대공무실이었고요. 남영동 대공무실은 대공이라는 게 뭐 공산당에 대응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간첩 수사를 하거나 하진 않았고 저희가 간첩을 조작하는 거 아니면 진짜 간첩을 잡은 곳은 아니고요. 간첩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양심으로 탄압과 독재에 맞섰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양심과 맞설 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작년 겨울에 우리 시민들이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해서 촛불 집회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종식시킨 바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이 바뀐 나라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을 텐데 어마어마한 성취인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정권 교체를 시민들이 이뤄내는데 그럼 나의 정권 교체는 뭐냐라는 거예요. 다 우리 개인들이 각자 숙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요. 이를테면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또 뭐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는데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들이. 그런 숙제들을 해결하는 게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고요. 우는 아이 젖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지 않으면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일자리도 훨씬 더 많이 만들고 대한민국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적어요.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요. 공무원 수가 그런 거,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수가 그런 겁니다. 훨씬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정권은 바뀌었지만 나의 정권 교체라는 측면에서 많은 숙제가 있고 그것 역시 크든 작든 시민들의 촛불 의식이랄까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식 또 실천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뭐랄까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주역은 누가 말해도 우리 시민들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남영동 대공분실이 경찰청 남영동 인권센터가 된 과정과 민주주의 발전과 그 결과를 상징하는 장소로서의 용산의 의미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남영동 대공문실을 2005년에 폐쇄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시설을 유지할 거냐라는 사회적 질문, 비판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악명 높은 곳을 가장 극적으로 전환해서 고문시설이 인권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영동 대공문실에 가보시면 지금은 경찰인권센터라고도 부르고 남영동 인권기념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박종철 열사를 기억하는 박종철 기념관도 있고요. 또 인권 전반에 대한 전시물들도 있고 또 남영동 대공무실의 조사실들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요. 과거에 창피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숨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면서 다짐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남영동 대공문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고 또 하나는 우리 용산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용산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국가와의 관계인데 나와 국가가 이를테면 질서를 잡는다, 이를테면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의 삶, 개개인의 삶 하나하나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모실까를 고민하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고문에서 인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나와 국가, 국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꿔버리는 그런 새로운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당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산 세상을 바꾸다. 이야기로 듣는 4인 4색 용산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오창익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개화기 둔지미 마을로 시작해 해방전국, 유신시대 효창공원을 거쳐 남영동까지 이어진 오늘의 강연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동영상으로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